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더 부유했고 경제 성장 속도도 훨씬 빨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위성 사진을 보면 현실은 충격적일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평양을 제외한 북한 전역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죠. 같은 민족, 같은 한반도 땅에서 출발했는데 오히려 자원은 더 많았던 북한이 왜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사실 이 세상 모든 국가는 부유해질지 아니면 가난 속에 머물지 결정하게 되는 네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나라가 부자가 되었고 또 어떤 나라는 뒤처질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사례는 자유 대 통제라는 첫 번째 요소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전쟁 직후 한반도 전체는 가난하고 황폐화된 상태에서 거의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리셋되어 전 국민이 가난하고 미개발 상태였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1인당 GDP는 한국의 2배 가까이 되었고 당시 북한의 학교, 공장, 병원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기업과 토지는 정부 소유였고 주택 역시 배급 방식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어디에 살지, 어떤 일을 할지, 얼마를 벌지는 국가가 정해주는 구조였죠. 반면 대한민국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군사정권의 부패와 독재도 있었지만 시장을 개방하고 민간 기업을 육성했습니다. 특히 조선, 철강 같은 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으며 결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북한의 계획은 겉보기에는 질서 정연해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기업의 생산성에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 덕분에 체제가 유지되었지만 1990년대 소련 붕괴와 함께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1인당 GDP는 35,000달러를 넘는 반면 북한은 1,5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이 스마트폰, 자동차, K-팝, 첨단 무기까지 생산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와 선전물 외에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산업이 없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유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통제와 규제가 강해질수록 이러한 동기는 꺾입니다. 한반도는 바로 자유 대 통제의 차이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는 바로 자원을 단순히 캐서 팔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를 더해 팔 것인지입니다. 좋은 사례로 콩고와 스위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콩고는 스마트폰,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광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실제 전 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약 70%가 콩고에서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고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원을 보유했지만 극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위스는 천연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스위스가 가진 강력한 능력은 바로 자원을 변형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입니다. 소량의 유리, 강철,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수천에서 수만 달러짜리 시계로 변형하거나 본 화학물질을 의약품으로 만들어 수출하고 철강을 정밀기계로 변형합니다. 그 결과 스위스는 1인당 GDP 9만 달러 이상의 부자 국가가 되었습니다.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콩고는 자원을 캐서 그대로 판매만 합니다. 금 1kg은 약 6만 달러지만 이를 고급 시계에 활용하면 50만 달러로 가치가 뛰어오릅니다. 즉 변형이 곱셈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 역시 기술과 변형 능력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있죠. 반도체 원재료를 수입해 완제품 칩과 스마트폰을 만들고 석유를 정제해 다양한 제품으로 재수출하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결국 자원을 단순히 팔면 한 번만 돈을 벌지만 이를 변형하는 기술이 있으면 영원히 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핵심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힘은 혁신입니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일본과 필리핀입니다. 두 나라는 모두 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풍부한 어장과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으며 서구 열강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출발점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본과 필리핀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글로벌 기업과 기술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많죠. 반면 필리핀은 떠오르는 글로벌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 기술, 제조업에 집중 투자하며 국가 전체가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1950년대만 해도 아시아에서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지만 부패와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성장이 멈추고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즉, 혁신에 집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네 번째로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는 재투자와 분배입니다. 좋은 사례가 바로 노르웨이와 베네수엘라입니다. 1960년대 두 국가는 모두 막대한 석유와 가스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벌어들인 돈을 다루는 방식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으로 국부 펀드를 설립하고 전 세계에 재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이 펀드 자산은 약 2,500조 원, 국민 1인당 5억 원 수준입니다. 즉, 노르웨이는 석유로 미래를 샀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석유 매장량은 자그마치 노르웨이의 60배였지만 정부는 벌어들인 돈을 저축하거나 재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복지와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기본소득같이 매년 복지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돈을 국민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찍어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물가는 매주 2배씩 치솟았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부유한 국가는 돈을 낭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노르웨이는 석유로 국민의 미래를 사왔고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단기적 표를 얻었지만 국가의 미래를 태워버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4가지 국가 부의 원칙인 자유, 변형, 혁신, 그리고 재투자, 이 모두는 단순히 나라를 부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선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바로 미래의 부와 성공을 결정한다는 거죠. 작은 습관 하나, 투자 하나, 새로운 도전 하나가 결국 여러분을 더 부유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원칙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지만 지금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열릴 겁니다.